앵커의 책방 신일입니다. 얼마 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사면임에 성공해 1인 지배 체제를 강화하면서 전 세계 시선이 중국의 앞날에 쏠리고 있죠. 중국을 떠나 이사도 못 가는 이웃나라 한국 입장에선 그야말로 중국 시주석의 일거수일투족을 주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시국에 중국의 과거와 현재를 날카롭게 분석한 조영남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의 강연을 소개할까 합니다. 차이나는 클래스 책 국제정치편에 실린 덩샤오핑의 중국 대 시진핑의 중국 중에 먼저 덩샤오핑 시대에 관한 주요 내용을 간추려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귀 기울여 들어보실까요? 2018년은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 40주년이었습니다. 지난 40여 년간의 중국의 변화상을 파악하자면 이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정책에 대해 먼저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중국의 제5대 주석 장쩌민과 제6대 주석 후진타오는 사실상 덩샤오핑 없는 덩샤오핑 이론을 이어받은 후계자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반면 시진핑 주석은 이전 지도자들과는 차별화된 길을 걷고 있습니다. 덩샤오핑 이론을 계승하면서도 새로운 중국을 만들고자 하죠. 하지만 이 또한 전체적으로 보면 공산당이란 큰 틀 안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단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을 주도한 덩샤오핑에 앞서 중국 현대사를 연 주요 인물들부터 잠시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 인물로는 신해혁명으로 중화민국 정부를 수립한 하지만 근대화에는 실패한 순원이 있어요. 이 두 번째 인물은 중국의 초대 주석인 마오쩌둥입니다. 이들에 이어 덩샤오핑이 등장해 이 중국의 개혁 개방을 설계하고 혁명의 목적인 부국 강병에 성공한 겁니다. 1949년에 중국이 건국돼 일본의 식민지화와 외세로부터 나라를 지켜냈습니다. 하지만 국민이 잘 먹고 잘 살도록 하는 혁명에는 결국 실패했어요. 순원과 마오쩌둥을 거치며 심지어 중국이 붕괴 직전까지 곤두박질치기도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두 사람은 중국이란 나라를 세우긴 했지만 혁명의 목적인 부국강병에선 실패한 지도자로 평가받는 겁니다. 그들과 달리 개혁개방을 통해 부국강병에 성공한 덩샤오핑은 그럼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덩샤오핑의 정치 역정은 크게 세 시기로 나뉩니다. 우선 어린 시절을 살펴보도록 하죠. 덩샤오핑은 아주 훌륭한 아버지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해요. 덩샤오핑 이름은 원래 앞설선, 성스러울 성을 쓴 덩성성이었습니다. 공자와 같은 사람이 되라는 의미였었죠. 덩샤오핑의 아버지는 아들에게 단 한 번도 돈을 벌라거나 출세를 하라는 식의 얘기도 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다 1920년 16세 때 프랑스 유학을 갔습니다. 지역 출신의 사업가가 만든 장학재단을 통해서였죠. 그런데 유학을 가자마자 이 재단이 망해버려서 6개월밖에 공부를 못했어요. 그 대신에 르노 자동차 공장에 들어가서 노동자로 일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청소년기에 프랑스에서 지낸 경험은 덩샤오핑 인생에 엄청난 영향을 끼칩니다. 프랑스에 있을 당시 몸에 배인 취향도 평생 지속됐다고 해요. 특히 크루아상, 바게트, 치즈 같은 음식을 좋아했다고 하죠. 하지만 그 중에서도 무엇보다 중요한 경험은 평생의 후원자인 저우언라이를 만나게 된 겁니다. 당시 프랑스에 머물던 저우는 마오쩌둥 집권기에 총리를 지내게 됩니다. 그러던 중 덩샤오핑은 1926년 모스크바로 추방을 당합니다. 르노 공장에서 함께 일하던 중국 노동자들의 어려운 사정을 해결하기 위해 노조를 만들었던 게 이유가 됐습니다. 모스크바로 쫓겨난 뒤 모스크바 중산대학에서 1년간 제대로 공부를 하고 그는 공산당에 입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1927년 중국으로 돌아와서 혁명운동을 시작해요. 당시 중국에선 인민해방전쟁이라고 불리는 국민당과 공산당 사이에 내전이 한창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덩샤오핑이 노동자와 농민을 위한 운동을 하다 보니 수배령이 내려졌어요. 그때 도망을 다니면서 사회적 사상에 감화된 덩샤오핑은 개명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지어주신
덩시영시영에서 덩샤오핑으로 이름을 바꾼 겁니다. 자글소에 평범할 평을 썼어요. 말하자면 천상에서 지상으로, 성인에서 평범한 사람으로 자신을 낮춘 겁니다. 인민해방전쟁에서 승리해 1949년 베이징으로 진입하기 전까지 이 덩샤오핑은 빨치산 활동을 하면서 도망을 다녔습니다. 오랜 내전 때문에 매우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야 했죠. 잠도 제대로 잘 수 없었고 항상 도망을 다녀야 해서 당시 모습을 보면 완전 거지몰골을 한 사진들 뿐이죠. 하지만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강인한 체력과 정신력으로 무장한 상태였습니다. 그 덕분에 인민해방전쟁에서 이기고 중국 대륙을 차지하게 됩니다. 중국 정부 수립 후에 덩샤오핑은 1952년 마오쩌둥 집권기에 요직으로 진출합니다. 먼저 중앙정부격인 정무원 부총리로 발탁됐어요. 공산당 총서기직도 함께 맡았죠. 당시 중화인민공화국을 수립해 사회주의 국가를 세운 공산당의 첫 번째 과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정치혁명에 성공했으니 다음으론 경제개발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중국의 경제력이 미미한 상태이다 보니 같은 사회주의 국가인 소련에게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련은 중국을 전폭적으로 도와줬어요. 그런데 1954년에 최고 권력자였던 스탈린이 죽자 이후 당권을 잡은 후르쇼프가 스탈린의 개인 독재를 비판하는 격하 연설을 하는 등 스탈린 격하 운동에 나섭니다. 이를 계기로 소련과 중국이 갈등을 빚게 돼요. 중국 입장에선 스탈린 격하 운동이 곧 사회주의에 대한 배신 행위였거든요. 처음에는 말싸움을 벌이다가 1960년 중국 관영 매체인 인민일보 등에서 기사화하면서 전면적으로 논쟁이 붙습니다. 소련 측은 이에 대한 보복으로 모든 지원 프로그램을 다 중단시켜버렸죠. 결국 중국은 소련의 수정주의 노선을 비판하고 자립을 선언합니다. 급기야 1969년에는 전바오 섬에서 두 나라 사이에 군사적 충돌도 발생했습니다. 이후 소련으로부터 자립하기 위해 중국은 어떤 조치들을 취했을까요? 이 마오쩌둥은 인민의 힘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판단했어요. 이른바 대약진 운동이 등장하게 된 배경이죠. 대약진 운동이란 노동력 집중화를 통한 경제 성장 운동입니다. 간단히 말해 기계가 해야 될 일을 사람이 대신하도록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철강 생산량을 늘려야 한다는 목표를 일단 정하면 무조건 인민들에게 생산량을 할당하는 식이었어요. 그러면 인민들은 집에 있는 솥단지를 녹이든 철을 훔쳐오든 무조건 할당량을 채워야 했죠. 아시다시피 이 운동의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3년간 대흉작을 겪고 4천만 명의 인민들이 죽어나갔습니다. 이때부터 중국 공산당은 민심을 잃기 시작해요. 그리고 대약진운동의 책임을 두고 류샤오치 총서기와 마오쩌둥 주석 사이에 싸움이 붙었습니다. 류샤오치는 대약진운동이 실패한 건 인재라고 주장했죠. 결국 마오쩌둥은 실패를 인정하고 주석 자리를 류샤오치에게 넘깁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덩샤오핑이 등장해 류샤오치와 함께 경제 부흥 운동을 벌이게 됩니다. 하지만 마오쩌둥은 순순히 물러나지 않습니다. 류샤오치와 덩샤오핑의 경제 부흥 운동을 두고 소련의 경제개혁을 시도했던 후르쇼프와 똑같다고 했어요. 중국이 후르쇼프의 개혁 움직임을 수정주의라고 비판했다는 얘기 앞서 했었죠. 마오쩌둥은 정치를 바꾸는 게 중요하다고 주장하며 다시 혁명을 시도합니다. 극사회주의 운동인 이른바 문화 대혁명을 추진한 겁니다. 그런데 공산당원들이 동조해주지 않자 이 마오쩌둥은 홍위병이라고 불리는 사회주의 학생 조직을 동원합니다. 이후에 류샤오치를 주자파, 즉 자본주의 추종 세력으로 분류해서 감옥에 가둬버리고 이 덩샤오핑은 공산당 중앙위원회에서 쫓아내 버렸습니다. 쫓겨났던 덩샤오핑이 복권돼 본격적으로 개혁개방을 추진한 건 무려 74세 때인 1978년입니다.
이 노령의 덩샤오핑이 개혁개방에 나서게 만든 원동력은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프랑스에서의 유학 경험 시절 품은 열망과 아버지의 교육이 주요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훌륭한 인재가 되기 위한 교육을 받았고 이 프랑스의 발전된 모습을 보면서 무너져가는 조국과 인민을 떠올렸을 겁니다. 감수성 예민한 어린 덩샤오핑은 자신이 국가를 구해야 한다는 강한 열망을 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흔히 영어로 이 정치가를 지칭하는 두 가지 표현이 있는데요. 하나는 폴리티션, 또 다른 하나는 스테이트맨입니다. 폴리티션은 선거에서 당선되는 것만을 생각하는 사람을 의미하죠. 반면 스테이트맨은 한 세대의 국가와 사회를 걱정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저는 덩샤오핑이 권력만을 탐한 정치가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생각한 정치가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경제대국 중국을 만든 개혁 개방의 총설계자가 될 수 있었던 거죠. 저는 또한 덩샤오핑이 실용주의자라고 생각합니다. 마오쩌둥, 저원라이, 류샤오치 같은 지도자들도 모두 사회주의자 이전의 민족주의자들이라고 할 수 있죠. 이들에게 사회주의는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었다고 봅니다. 그럼 덩샤오핑의 사상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978년 개혁 개방에 창수하던 당시에 그가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어떤 미래를 그렸는지 생각해보죠. 덩샤오핑 이론의 유일한 목표는 바로 중국의 경제 발전이었어요. 경제 발전을 하되 두 가지 기본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봤습니다. 하나는 공산당 영도, 즉 공산당 일당제를 포기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또 하나는 개혁 개방입니다. 참고로 덩샤오핑은 권력 분립을 기초로 하는 민주주의 체제는 비효율적이라는 이유로 혐오했습니다. 특히 중국처럼 직면한 과제가 많은 상황에서는 굉장히 비효율적인 체제라고 생각했어요. 이 프랑스에서 유학을 했는데도 덩샤오핑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정치인들끼리 언쟁만 할 뿐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한 겁니다. 오히려 당이 결정하고 인민들이 추진하는 공산당 체제가 효율적이라고 생각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덩샤오핑은 죽을 때까지 공산당 권위에 도전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의 신념이라고 할 수 있죠. 다음으로 덩샤오핑 이론의 두 번째 원칙이 개혁 개방인데요. 이 공산당 체제를 유지하는 것과 개혁 개방을 이루는 걸 어떻게 병행할 수 있었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같은 사회주의 국가인 소련과 달리 중국은 개혁 개방에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일당제를 유지하면서도 경제 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것, 그게 바로 중국식 경제 발전 모델인데요. 물론 국민들은 마오쩌둥에 의해서 밀려났던 덩샤오핑을 다시 믿어도 되는지 의심을 했을 겁니다. 그때 덩샤오핑이 제시한 3단계 경제 발전 모델이 등장합니다. 이 시진핑이 얘기하는 이른바 중국몽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개혁엔 저항이 따를 수밖에 없었는데요. 덩샤오핑은 이에 맞서 사상 해방이라는 기치를 내걸었습니다. 기득권을 지닌 보수 세력을 사상 해방이라는 무기로 비판하고 이 재교육을 시키는 새로운 질서, 이것이 바로 덩샤오핑 이론입니다. 한편 앞서 문화 대혁명이 실패로 끝나면서 민주화에 대한 요구도 등장했었는데 덩샤오핑은 그건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에서 사회주의를 버릴 수는 없다고 봤어요. 그럼 공산당 일당제도 버려야 하니까 말이죠. 요컨대 덩샤오핑의 사상 해방은 사회주의라는 껍데기를 남겨두고 그 알맹이를 덩샤오핑 이론으로 바꿔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가 말한 사회주의는 냉전 시대의 사회주의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덩샤오핑은 1970년대부터 사회주의 시장 경제론이라는 것을 구상했습니다. 그러다 1987년 13차 당대회 때 사회주의 초급 단계론이란 걸 제시합니다. 좀 더 설명하자면 이 이론은 자본주의에 계획을 도입하고 시장을 도입할 수 있다면 사회주의에도 계획을 도입하고 시장을 도입할 수 있다는 생각이죠. 시장이 문제가 아니라는 개념이에요. 이때 등장한 게 그 유명한 덩샤오핑의 흑묘 백묘론 또는 흑묘 황묘론입니다.
검은 고양이건 흰 고양이건 혹은 누런 고양이건 쥐만 잘 잡으면 된다는 뜻이에요. 시장을 택하든 계획을 택하든 이 경제를 발전시키면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덩샤오핑의 실용주의를 담은 이론입니다. 그리고 1992년 14차 당대회 때 개혁개방을 시정한 지 14년 만에 드디어 중국에서 시장경제라는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게 됩니다. 과연 이런 개혁에 일반 민중들은 곧장 호응했을까요? 그것이 덩샤오핑이 직면한 첫 번째 과제였어요. 당시 중국 인민들의 마음은 우리가 국회의원들에게 주는 월급을 아까워하는 것과 비슷한 상태였습니다. 특히 중국의 지식인들과 청년층의 이탈이 문제였습니다. 마오쩌둥이 대약진운동을 추진할 때 따를 수밖에 없었는데 그 결과 4천만 명이나 굶어 죽는 걸 지켜봤으니 인민들이 쉽게 마음을 열기 힘들었던 거죠. 이 대약진운동 당시 인민들은 공동 생산을 위해 공동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도시 지역은 기업 단위 체제로, 농촌 지역은 협동농장 체제로 묶여 있었죠. 이 체제별로 공동 식사를 했습니다. 문제는 모두 굶어 죽기 직전이 되자 각 단위 체제별로 1년 동안 먹어야 될 식량을 4개월 만에 먹어치우는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 상황이 중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던 1977년에서 1978년 사이에 덩샤오핑이 권력을 잡았던 겁니다. 덩샤오핑은 기근 해결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전국으로 가장 유능한 사람들을 파견시켰습니다. 대표적으로 완리를 안후이성으로, 자오찌양을 쓰촨성으로, 시진핑의 아버지인 시중신을 광둥성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완리가 목격한 인민들의 생활은 정말 끔찍했어요. 아이들이 추위에 떨지 않도록 온기가 남아있는 가마솥에 넣어두는가 하면 옷이 없어서 이불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아이들도 있었죠. 그런 인민들의 참상을 마주한 완리는 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도저히 혁명의 결과라고 부를 수 없는 현실을 마주하고 많은 것을 느끼게 된 겁니다. 덩샤오핑은 공산당 간부들을 소집해 비상회의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중앙에서도 인민들을 위해 물자를 지원할 여력이 없는 상태였어요. 결국 고육지책으로 집단농장의 토지를 나눠서 가구마다 분양해주기로 했습니다. 무엇을 심어도 좋으니 각자 경작해서 먹고만 살라고 말이죠. 세금도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것이 바로 가구별 영농, 호별 영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치가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토지를 나누어주고 스스로 경작을 하게 하니 실제로 옥수수를 심은 농가에서 생산량이 5배가 늘었다는 기록도 있어요. 인간의 이기심을 적절하게 이용한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중앙의 일부 보수파들은 이 덩샤오핑 정책이 자본주의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에 맞서 덩샤오핑은 인민이 굶주리고 있는데 자본주의든 사회주의든 중요하지 않다고 맞섰어요. 무조건 놔두라고 나중에 결과로 얘기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면서 5년의 시간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실사고시 철학입니다. 이와 함께 덩샤오핑은 21개의 조사단을 꾸려서 51개 국가에 파견을 보냈습니다. 예컨대 일본과 싱가포르로 장관급과 부총리급으로 구성된 조사단을 파견했어요. 이 조사단이 시차를 마치고 오면 일주일간 정치국 회의 및 관련자 50여 명을 불러 모아 회의를 한 뒤 여러 정책을 마련했습니다. 그 결과 1978년 11기 3차 중앙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이 덩샤오핑은 개혁개방과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개혁을 천명하고 경제특구도 만듭니다. 경제 발전을 하려면 해외로부터 직접 투자를 유치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자면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안정이 돼 있어야 합니다. 민주냐 독재냐의 문제보다 무조건 정치적인 안정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덩샤오핑은 공산당을 한 번만 더 믿어달라면서 인민들에게 3단계 발전 전략을 약속했습니다. 1단계로 온포 사회를 제시했습니다. 1980년부터 1990년까지는 따뜻하고 배부른 사회를 만들겠다는 약속이었어요. 생존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겠다는 것이었죠. 참고로 1978년에 중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150였습니다.
당시 남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의 1인당 국민소득이 400에서 500달러였는데 말이죠. 2단계로는 소강사회를 제시했습니다. 1990년부터 2000년까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약속이에요. 1990년 1인당 국민소득이 400달러였는데 2배로 만들어주겠다는 것이었죠. 3단계로는 부유사회를 제시했습니다. 국가 수립 100주년이 되는 2049년까지 부유하게 만들어주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러면서 1인당 국민소득 4,000달러를 달성할 것이라고 천명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중국은 1990년대에 1인당 국민소득이 500달러를 넘어섰고요. 2000년에는 1,000달러가 될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이 국민들은 공정한 경쟁과 공정한 분배, 의식주 해결, 꾸준한 성장이 확보되면 누가 통치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지지한다고 합니다. 정치학에선 연 경제 성장률 10%를 유지하면 절대로 정권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얘기도 하죠. 중국이 그랬던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년간 연평균 10%의 경제 성장률을 유지했었으니까요. 그 결과 세계 2위 경제 대국으로 우뚝 서기도 했죠. 2002년 세계 전체 GDP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32.9%였고 중국이 불과 4%였습니다. 그런데 2017년이 되자 미국의 비중이 24%로 다소 줄어들었고 중국이 16%로 대폭 늘어났죠. 이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 중국이 성장해서 실질적인 양강 구도를 형성하게 된 겁니다. 포춘지가 선정한 세계 500대 기업의 숫자를 비교해보면 보다 확실하게 중국의 성장세를 알 수 있습니다. 2002년에 미국은 198개의 기업이 속해 있었는데 중국은 11개에 불과했었어요. 그런데 2017년에는 미국이 124개로 줄었고 중국은 115개로 껑충 뛰었습니다. 중국과 미국의 격차가 거의 없어진 거죠. 반면 일본은 60개 정도에 불과합니다. 학술적으로는 지금이 세력 교체가 이루어지는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이 급성장하고 미국이 급하락하면서 두 국가 사이의 간격이 급격하게 좁아진 것이죠. 그 결과 미국 입장에선 따라잡힐까 초조해하고 중국 입장에서는 자신만만해 하는 겁니다. 바로 이때가 위험한 순간이라고 할 수 있죠. 잠시 같은 사회주의 국가였던 소련의 경우를 되돌아보면 이 소련은 충격요법, 즉 시장화와 사유화를 동시에 이행하는 급격한 민영화 정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한 번에 충격을 주어서 고통을 길게 끌면 안 된다는 생각이 깔려 있었죠. 1985년에 소련 공산당 제8대 서기장이 된 미하일 고르바초프가 내세운 급진적인 경제개혁 조치였습니다. 개혁을 의미하는 페레스트로이카, 개방을 의미하는 글라스노스트를 합쳐서 개혁 개방 정책을 추진했죠. 하지만 국민들에게 호응을 얻지 못하고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것이 중국과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소련은 1917년 볼셰비키 혁명 이후에 산업화, 도시화, 공업화를 시작하면서 튼튼한 계획 경제 체제를 갖춘 상태였습니다. 노동자나 농민들이 기존 체제에 익숙해 있었죠. 또 각계각층의 기득권을 가진 관료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무엇보다 당시 소련의 당면 과제는 빈곤이 아니었습니다. 소련이 유럽의 다른 국가와 비교돼서 그렇지 그렇다고 그 나라 국민들이 못 산다고 할 수는 없었어요. 은행에 돈은 많이 저축해 두었는데 정작 그 돈으로 살 소비재가 없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국가에서 중화공업을 우선적으로 키우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다 계획경제체제를 갑작스럽게 개혁개방이라는 정책으로 바꾸게 되면서 저항이 따라왔습니다. 혁명의 원로였던 덩샤오핑은 이런 저항의 목소리를 잠재울 수 있는 카리스마가 있었어요. 반면 고르바초프는 혁명 4세대에 불과해서 그 정도의 리더십은 발휘할 수 없었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사실 덩샤오핑이 이끈 중국도 처음부터 자신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국가 주도하에 점진적으로 신중하게 개혁을 시작한 이유였습니다. 먼저 농촌의 호별 영농에서 생산한 농산물들 중에 잉여 생산물에 대한 사적 소유를 허용해 주었다고 앞서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농촌에서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국가에 바칠 생산물 외에 남은 농산물을 소유하거나 시장에 내다 팔기 시작했습니다. 자연스럽게 농촌에서부터 사유시장이 생긴 겁니다. 다음으로 경제특구를 지정해서 해외 자본과 기업을 유치해서 노동자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어요. 여기에서도 사적 소유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죠. 또 도시에 있는 실업자들에게는 자영업을 허용해 줬습니다. 그러자 도시의 자영업자들이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부를 형성하게 되었죠. 1984년부터는 중소형 국유기업들이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농촌에서처럼 기업에도 목표량을 제시한 뒤에 이 목표를 달성한 이후에는 인센티브제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회사에 공식적으로 생산량 1000대라는 목표를 내려줍니다. 과거에는 목표량을 채우는 데 급급했지만 인센티브제를 도입하자 3000대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이 목표량을 채우고 난 뒤 2000대는 마음대로 시장에 내다 팔아서 사유재산을 만들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마음껏 생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중앙정부는 시장에 내다 팔 수 있도록 허용한 겁니다. 1990년대 초반이 되면 국가가 소유한 토지, 기간산업, 철도, 항만 중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분야의 경영권, 점유권, 개발권에 대한 매매가 모두 가능해졌어요. 이렇게 약 15년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중국의 사유화와 시장화를 이룬 것입니다. 지금까지 조영남 서울대 교수가 전하는 덩샤오핑의 중국편 주요 내용을 읽어드렸습니다. 다음 주 앵커의 책방에서 다시 만나뵐게요.